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심리학 지식을 독화살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그리고 심리학 지식을 약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독화살과 두 번째 독화살이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를 설명하는 불교 경전에 있는 비유를 독일 심리학자들이 응용한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대하던 승진에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독화살입니다. 승진 실패에 대해 억울함과 원망, 분노에 사로잡혀 괴로운 나날을 보냅니다. 이것은 두 번째 독화살입니다. 첫 번째 독화살은 나의 의지로 피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독화살인 억울함, 원망, 분노는 스스로에게 자기 자신이 쏜 독화살로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화살이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피하는 반면 어리석은 사람은 두 번째 독화살, 세 번째 독화살을 계속 자신에게 쏘면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애착 유형을 주제로 해서 심리학 지식을 두 번째 독화살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애착 유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개인의 애착 유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연구들을 하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해 왔는데요. 그중 발달 심리학자인 메리 에인스워스에 따르면 보통 만 12개월부터 3세 사이에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대하면서 양육했는지, 즉 아이와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어땠는지가 아이의 기억에 저장이 되는데, 이 기억이 개인의 애착 패턴을 형성하는 기반이 되고, 개인의 애착 패턴은 나중에 중요한 대상, 즉 연인, 배우자,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활성화가 되어서 내 부모와의 애착 경험이 내 자녀와의 애착 패턴이 되기도 합니다. 네 가지의 애착 유형이 있는데 안정형 애착 유형과 또 다른 세 종류의 불안정 애착 유형이 있습니다. 세 가지 불안정 애착 유형의 특징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회피형 애착 유형은 부모가 아동의 정서적, 신체적 돌봄과 보살핌에 대한 욕구를 지속적으로 무시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통제하고 간섭을 하는 경우, 아동은 부모에게 요구하지 않고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형성되는 애착 유형입니다. 집착형 애착 유형은 부모가 감정적이어서 쉽게 화를 냈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아동이 필요한 보살핌을 제공해 주기도 하기 때문에 아이 입장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도 부모처럼 화내고 떼쓰는 것을 배우면서 형성되는 애착 유형입니다. 혼란형 애착 유형은 보살핌과 돌봄을 주어야 하는 부모가 오히려 자녀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에 부모나 세상을 믿지 못하지만 그래도 부모와의 애착을 갈구하면서 혼란을 겪는 경우 형성되는 애착 유형입니다. 이러한 불안정 애착 유형들은 개인이 피할 수 없는 환경, 즉 첫 번째 독화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애착 유형과 관련한 이러한 심리학 지식을 두 번째 독화살로 사용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회피형 불안정 애착이라는 것을 배운 개인은 자신이 경험했던 부모와의 상호작용 패턴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어릴 적에 우리 부모님은 내가 뭘 해달라고 하면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거나 바쁜 엄마한테 징징거린다고 화를 내면서 내 욕구에 제대로 반응하는 대신 무시를 했어. 우리 아빠는 너무 심한 간섭과 통제를 해서 난 늘 벗어나고 싶었어. 내가 자기 주장도 잘 못하고 이렇게 찌질한 건 다 통제적인 아빠 탓이야. 아니면 엄마 탓이야. 집착형 불안정 애착 유형의 경우는 우리 엄마는 언제 화를 낼지, 언제 기분이 좋아지는지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었어.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면 나도 화내고 떼써야 했어. 내가 친구가 없는 건 내가 집착형 애착 유형을 가졌기 때문이래. 이건 다 엄마 탓이야. 혼란형 불안정 애착 유형의 경우는 다른 사람한테는 법 없이도 살 사람 소리를 들으면서 아빠는 나한테는 무자비했어. 나는 내가 나쁜 아이라고 생각하고 더 친절하고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지. 나를 향해 양팔을 벌리길래 좋아서 다가갔는데 아빠는 나를 발로 걷어찼어. 나는 내가 문제가 있나 보다 생각하고 아빠 눈치만 살폈지.
남들이 나를 해코지할까봐 불안하고 남들을 믿지 못하는 건 다 아빠 탓이야. 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불안정 애착 유형에 집착하고 부모에 대한 원망에 머물러 있는 것은 심리학 지식을 두 번째 독화살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심리학 지식을 약으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리치료 관점에서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은 자신의 현재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회피형이라서 누구랑 같이 있으면 귀찮고 불편하구나. 나는 혼자 있는 게 편하고 그럴 때 안정감을 느끼는구나. 나는 집착형이라서 감정 기복이 심하구나. 나는 남과 있어야 편한데 내가 의존하려고 하면 남들은 나를 불편해하는구나. 나는 그걸 알면서도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더 달라붙는구나. 나는 혼란형이라서 타인과의 관계가 늘 혼란스러운 거였구나. 타인의 행동에 악의가 숨어 있을 거라고 경계해서 남들이 그 악의를 드러내지 못하게 처음부터 기선제압을 하려고 들었구나. 남이 나를 모함하려고 기회를 엿보는 게 아니라 내가 혼란형 불안정 애착을 갖고 있어서 내가 남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자신이 갖는 타인과의 상호작용 패턴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애착 유형과 관련해서 약이 되는 또 다른 심리학 지식은 후천적으로 안정형 애착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개인이 어린 시절에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불안정 애착을 경험했을지라도 본인의 노력, 예를 들면 자기 성찰 작업들, 그리고 배우자, 연인 혹은 친구와의 안정적인 관계 경험 등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획득형 안정형 애착은 전 생애에 걸쳐 관계 패턴을 치유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인간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안정형 애착을 획득한 개인의 특징은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에서 안전하지 않았고 사랑받지 못했고 수용받지 못했다고 느꼈다는 이야기를 균형 잡힌 성찰하는 태도로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정형 애착을 획득한 개인은 내가 어렸을 때 난 외롭다고 느꼈어. 그리고 나의 그 외로움의 일부분은 우리 엄마가 가족 안에서 감당하고 있던 스트레스였다는 걸 알아. 라고 말하면서 과거와 현재, 자신과 타인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균형은 과거의 고통을 별거 아닌 것으로 경시하는 것도 아니고 과거의 상처를 미해결 상태로 현재에 그대로 두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 자아성찰 작업이나 현재의 애착 관계에서 안정감을 경험함으로써 과거의 경험 기억이 되살아날 때를 알아채고 그 경험을 수용하는 것이 가능해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정형 애착을 획득한다는 것은 불안정했고 부모 눈에 보이지도 않았고 위로받지 못했던 과거의 이야기에서 안정감 있고 존중받고 위로받는 새로운 이야기를 스스로 쓰는 것을 말합니다. 애착 유형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심리학 지식을 독화살로 쓸지 약으로 쓸지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담사도 내담자에게 심리학 지식을 독화살로도 약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상담사 A는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담자와 10회기 단기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상담사 A는 내담자의 애착 유형이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확인하고 어릴 적 부모와의 관계를 탐색합니다. 상담사 A는 내담자의 부모가 내담자에게 한 행동에 대해 이야기를 들을 때 내담자보다 더 화를 내거나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공감합니다. 자신의 어릴 적 상처에 대해 처음으로 진솔한 공감을 받은 것처럼 느낀 내담자는 상담에 더 큰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상담사 A는 내담자 부모가 부모로서 얼마나 자질이 부족했는가를 강조하는 데 많은 시간을 쓰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담자가 부모에게 그래도 좋은 면이 있었다고 말을 해도 그런 측면은 더 탐색하지 않습니다. 내담자는 자신이 상담사와 함께 부모를 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상담 시간이 이제 부담스럽게 느껴졌고 그래서 상담사 A의 5회기 연장 제안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례에서 무엇이 더 필요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상담사 A가 애착을 정신병리 관점에서만 보는 심리학 지식을 넘어서 안정형 애착이 획득 가능하다는 심리학 지식도 배우고 관련한 상담 기법들도 배우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안정형 애착을 획득하는 경험까지 해봤더라면 부모 탓을 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대신 내담자 호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담자를 더 잘 안내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멜라니 클라인도 대상관계 이론을 통해서 심리치료의 목표는 편집 분열 자리에서 우울적 자리로 성장하도록 내담자를 안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상관계 이론에서 말하는 우울적 자리란 현실이 이전에 상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하고 도덕적으로는 덜 훌륭하다는 개념을 무의식적으로 그러면서도 충분히 진지하게 이해하는 것. 모든 좌절에 대해 엄마 혹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할 수 없다는 것. 그 어떤 것도 완벽하게 순수하거나 악하다고 할 수 없으며 대부분이 선과 악의 복합체로 복잡하게 뒤얽혀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 즉, 인간관계의 양가적인 복잡한 본질을 수용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어린 시절 부모한테 받은 상처만을 헤집다가 끝나는 개인 상담이나 집단 상담은 두 번째 독화살을 상담사가 내담자에게 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잉 진단도 심리학 지식을 독화살로 사용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별도의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내담자 복지를 위해 심리학 지식을 독화살이 아닌 약으로 사용하는 것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담사들의 개인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윤리적인 제도와 시스템의 정립이 심리 상담과 심리 치료의 여러 분야에서 필요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또는 회원 가입으로 함성 채널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